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드카먹은 불곰의 유희찬입니다. 승주현 번역 작가님에 이어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를 소개하는 단 하나의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23회를 시작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아 러시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별점과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아이튠즈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유일하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 월급쟁이입니다. 저만 호의호식하고 예, 따뜻한 데서 자고 먹고. 아니, 저희 그렇다고 해서 추운 데서 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따뜻한 데서 자고 있어요. 네. 너희를 다 내가 먹이고 있어. 그거 알지?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곳에서 잘 자고 있는 백조 모스트입니다. 네, 요새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갑자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무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시간은 무한정으로 쓰고 있는 백조 모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엄세범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3년 차에 접어드는 러시아어 동시통역사 엄세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게스트를 소개를 더 해드리자면 경희대 러시아어과를 졸업을 하시고 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푸시킨 하우스 어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통역사로서의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승주현 작가님의 적극 추천을 수용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언제 또 어떻게 러시아를 접하게 되셨고 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셨나요? 일단은 그 계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음악이었어요.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피아노를 쳤었는데 이게 바야흐로 90년대에 이제 제가 유치원을 자퇴를 하고 중퇴를 하고 여기 유치원을 중퇴를 해요? 유치원 중퇴란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네, 다니다가 네. 이제 그때는 또 제가 많이 몸이 허약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정상 유치원을 못 나가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를 시작을 했어요. 네. 동네 피아노 학원을 나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막 몇 달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제가 첫날 갔는데 뒤에서 딱 보다가 야 이거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막 제가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재능을 알아보시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네 한번 시켜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계기로 일단 음악을 하다가 쭉 하다가 제가 고3 이제 수능을 앞두고 4달 전에 그만두게 됐어요. 뭐 경제적인 사정도 있었고 집안에.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았어야 됐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되게 현실적으로 대학을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학 생활은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외국어를 배우는데 엄청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또 그것도 음악 다음으로 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피아노 그만두기 전에도 언어 수집이 꿈이기도 했었어요. 적어도 한 5개, 7개는 내가 배워봐야 되진 않겠나. 언어 수집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워낙에 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고 잘 배우는 편이었어요, 외국어를. 그래서 왜 그냥 좀 언어에 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말 잘하고 그런 애들. 그렇죠. 그런 중에 한 명이었어서 이제 어떤 언어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피아노 전공을 할 때 제가 라흐마니노프 곡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고 연주하는 것도 좋아를 했어서 이제 그래 그러면 기왕에 시작하는 걸 러시아어로 시작을 해서 차라리 나중에라도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그러면 내가 연주를 못하면 평론가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러시아어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선택이 남았었는데 사실은 외대도 붙었었거든요. 외대 러시아학과 그리고 경희대 러시아학과 둘 중에 고민 중에 이제 경희대는 전과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갔다가 저는 사실은 교수님들 죄송합니다만 전 실용음악과로 전과를 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뭐 난 어차피 이 길로 쭉 갈 거 아니니까 이제 음악을 생각하면 경희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막상 배웠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적성에 맞았었어요. 그래서 눌러 앉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수집의 꿈은 이제 첫 번째 언어를 러시아어로 선택한 것이 저의 잘못이었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언어 하나만 하는 거에도 그렇죠. 이제 벅찼다. 그렇죠. 인생은 깁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다른 언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네. 러시아 관련된 그런 전공으로는 러시아 문학이라든가 지역학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언어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되게 단순해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러시아 쪽 관련해서 일단은 하고 싶었긴 했는데 첫 번째로 문학은 진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제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흥미를 잘 못 느끼겠어요. 문학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리고 지역학은 그때 심정으로는 그러니까 전과도 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학은 너무 전문적인 어떤 학자의 그런 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 뭐 언어학 하고 계시는 분도 이것도 전문적인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저는 비교적 언어 그 자체 외국어를 배우는 걸 아까 되게 흥미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그 언어의 구조라던가 그 발음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음성학 같은 그쵸. 것에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셨다고. 이게 음악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저번에 의천 씨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논문에도 음악을 배운 사람이 언어를 더 잘 배운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뭐 머리가 좋아서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음악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딱 들었을 때 그 발음을 음악적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문자에 집중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읽고 계산을 하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아주 가까운 발음으로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연관 관계가 있대요. 무슨 언어학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빠져드는데요. 그 관계가 있다고 어디선가 봤습니다. 그렇죠. 언어도 높낮이가 있고 음악도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연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 회사를 차리면은 그 영업 담당으로 꼭 모시고 오고 싶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혹시 통역을 시작을 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2학년 때 어학연수를 갔다 왔고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한 8개월 있다가 돌아왔고 그 후에 이제 또 학교 내에서도 사실은 좀 그냥 잘한다 소리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어디선가 들어온 일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봐라.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갔었죠.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가 2009년이었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G페어 수출 상담회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이제 러시아에서 온 바이어를 한 명씩 맡아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담을 올 때마다 제가 통역을 해주는 거였죠.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통역을 시작하셨다. 그렇죠. 야,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분명히.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PD처럼 아예 어렸을 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2, 3년 배우고 무언가를 통역한다는 거는 뭐 그 정도로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 짐작도 약간 선입견 같은. 오늘 유행어 선입견인가요? 방금 정했습니다. 네, 저희 선입견 없는 방송.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인생의 첫 번째 통역이었을 건데 다녀와서 어땠어요? 진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칭찬만 듣고만 있었는데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전은 역시 실전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 뭐 교수님과 대화하는 거, 뭐 친구랑 대화하는 정도는 이제 되는데 거기 갔는데 첫 번째 제 담당했던 사람이 자동차 관련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뭐 자동차 부품 뭐 어쩌고 나오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 나 러시아 언어 사실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 브로셔 있으면 달라 해서 그 한국어는 사실은 근데 영어도 원어민이라면 들을 수는 있잖아요. 이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리키면서 했죠. 그냥 브라에톤 가바릿 막 이러면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거 막 이러면서 했죠. 거의 에떠를 위주로. 에떠가 살렸네요. 네, 그렇죠. 그걸로 거의 통역을 했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단어에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네. 그래도 학부생들한테 일거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런 통역 일자리가? 기회가 조금 몇 번 있었어요. 빈번하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좀 아주 큰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 어디 에이전시라던가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부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는 거죠. 나가봐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뭐 학부생이 좀 그쵸 훨씬 싸죠. 학부생은 일단은 그러니까 통역의 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학부생인 걸 감안해서 크게 실수해도 문제가 나지 않을 그런 작은 행사들 있죠. 이런 수출 상담회 같은 거는 뭐 사실
그 자리에서 계획을 체결하고 막 이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부생들이 주로 나가죠. 아, 그렇군요. 대학원생들은 단가가 이제 네. 현저히 높죠. 그렇죠. 8배로 뛰었습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난이도나 또 중요도에 따라서 그럼요. 나가는 자리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세상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은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역의 그러니까 그 행사의 중요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 그러니까 처음 큰 행사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처음에는 거의 한 1, 2주 전부터는 정말 식음을 전폐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그래요? 제대로 못 먹고 자, 평소에도 손 덜덜 떨면서 준비를 하고 일단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실수에 대한 있었죠. 강박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소문을 들은 걸로는 그 통번역 그게 통역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분이나 귀가 안 들리게 되는 분도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또는요 중간에 네. 패닉이 와서 마이크 끄고 그냥 우는 분도 계세요. 진짜요? 훈련을 받으셨던 분인데도 물론 실제에서. 그런 분들은 안 받으셨던 분들이라고는 들었어요. 아, 맞아요. 사실 대학원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위기 대처 능력.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실무를 좀 배우는 맞아요. 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입학을 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언어는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외대 산하에도 통번역 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거기를 통해서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별로 또 다른데요. 영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는 에이전시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일단은 그런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질이 많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외대 통번역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유럽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막 그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큼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네. 좀 그러니까 통역사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질이 정말 다를 수 있구나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그래. 그래서 일단 그리고 통번역 센터 요율이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네, 우리나라 쓰다가 최고 단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 가격 받을만 하지 그만큼 질이 보장되어 있지 하니까 그대로 의뢰를 하시는데 이제 나머지 언어는 가격을 보고 놀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못 구하겠구나 해서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죠. 네. 통번역 센터가 특히 단가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네, 제일 비싸다고 비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비싸죠. 네네네. 그래서 저번에 그때 제가 통역을 낮은 수준의 통역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담당하시는 분이 외대 통번역 센터는 단가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부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를 그때 그렇죠. 듣고 인식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력서 같은 것도 이제 졸업과 동시에 등록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동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본인이 알아서 올리는 거고 일단은 통대를 수료 말고 졸업 네. 시험을 봐서 졸업을 하면 이름은 센터에 자동으로 올라가요. 근데 뭐 이력서가 없으면 근데 일을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의뢰인도 봐서 이력서가 없으면 뭐 일을 네.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보장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그렇게 높게 측정이 돼 있는데 네. 그 단가대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땐 50%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율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 행사를 했을 때 저희 기준이 6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율을 책정을 그렇죠. 하거든요. 6시간이 넘어가는 행사가 훨씬 많아요.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렇죠.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 끝나고 또는 며칠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통역사 입장에서도 뭐 하루 요만큼 받을 거 어차피 며칠 하면 좀 더 목돈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커지니까 뭐 그 정도 이제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조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루 통역비를 50만 원 이상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있어서 네. 네, 많은 생각을 하다가 왔습니다. 사실 통번역 센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학생들하고 졸업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또 어떤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장을 해주자라는 바로 차원이잖아요. 그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통번역 센터가 제시하는 가격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간혹 가다가 일부 통대 졸업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모든 통번역 중소기업들이
기준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데 일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중소업자들이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 프리랜서들이 일단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대부분의 기업이나 대행업체에서는 그런 프리랜서들에게 스펙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노동 착취 수준의 일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누가 안 하겠습니까? 스펙 쌓는다고 하면은 사실 뭐 안 하는 사람만 손해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 인력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러시아 통번역 시장에서의 단가 하락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 그리고 그 대세를 주도하는 것은 악덕 기업이라는 점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고 또 지불하는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업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 합리적인 기업은 아즈부카입니다. 이렇게 큰 건들이 주로 외대 교수님들이나 졸업생 선배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통번역 프리랜서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좀, 그쵸. 암울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좀 그래도 생업으로는 무리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요, 꼭 통대를 졸업하지 않다면 무리가 될까요? 했을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렇죠. 고정적으로 있는 일이 네. 아니기 때문에 생업으로 삼기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학원에서도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뭔가 고정적인 뭔가를 마련해 놓고 통역도 하고 또는 뭐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이름 잘 널리 알리고 명함도 많이 뿌리고 네. 다니고 영업 필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갖고 다녀야 되겠죠. 비즈니스맨의 요새 네, 그렇죠. 그럼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름을 잘 알렸다면,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꾸준히 많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아주 부자로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건 너무 이제 운과 복불복과 실력과 이런 게 다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졸업하면 내가 정말 통역사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통번역사로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를 택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그게 생각보다 또 많아요. 저희 기수를 일단 예로 들면은 13명 중에 지금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보통 그렇고 바로 밑에 기수를 예를 들면 한 2명 빼고는 전부 다 취업을 했고 아예 입학을 하면서 나는 취업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의외로 벌써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쵸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취업을 하는 분야는 그럼 어떤 분야 쪽으로? 보통은 국가기관 많이 가고요. 어디 뭐 외교부라던가 아니면 뭐 코트라 많이 가고 국정원도 가고 그런 쪽으로 가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외교부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도 뭐 자리만 나면 가고 싶긴 한데요. 네. 이제는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여자잖아요. 근데 네.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교부에 가면 이제 해외 파견을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질 경우 이것은 네. 어떻게 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네, 계세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저 굉장히 친한 선생님도 지금 외교부에서 계시고 지금은 벨라루스에 나가 계세요. 이러면 누군지 딱 나오겠네요. 벌써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쌍둥이 따님 두 분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거의 지금까지는 막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많았었고 지금은 근데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대신에 남편분과는 또 떨어져 계시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 하셨던 통역권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이라 하면 딱 2개가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노벨 문학상 받으신 네. 스베틀라나.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그렇죠. 저희가 체르노빌 방송. 말리트바. 그렇죠. 그분을 만나진 못했고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그렇군요. 있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체르노빌 방송을 했는데 네. 사실 또 통화도 하셨다니까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관련 어떤 작품이나 그런 거 인터뷰한 내용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 코러스 방식을 왜 채택하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코러스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소설을 본인 머릿속에서 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모아서 그분은 소설을 쓰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작품이? 이야기를 모아서. 네. 근데 그 특별한 이유는 일단은 뭐 작가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의 억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죠. 왜 그렇죠. 약간 계몽적인 이야기를 쓴다던가 네. 그러면 이제 억압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어쨌든 작가의 나의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간의 말은 다를 수 있어도 그거야말로 진정한 진실이다. 라는 네.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그렇죠. 수집을 해서 네네네. 만든다. 맞아요. 네. 그럼 저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일방통행. 멋있다고. 네. 일방통행,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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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는 어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분은 항상 전쟁, 뭐 정치 이런 거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그 이유는 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정부 언론에서 들은 그런 어떤 왜곡된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실제로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겪은 것인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과거도 알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멋있죠? 네. 멋있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진짜 들을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홍석영 선생이라든가 되게 다양한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언론에 안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네. 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최근에 했던 건데 얼마 전에 가즈프롬에서 그 대표분들이 오셔서 가스공사랑 대화를 네. 세미나를 하셨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왜 기억에 남느냐면요. 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 저는 한국 측 발제자 것만 통역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발표 자료는 네. 아니지만 PT 자료를 봐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가스 분야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용어도 공부하고 그 분야도 공부하고 근데 그 공부할 시간도 한 3일밖에 없었어요. 3일 네. 전에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그래도 막 그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풀어서라도 말할 수 있겠다. 용어를 모르면 하고 딱 나갔는데 아침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쪽 것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뭐 회의 뭐 이런 거였다면 할 수 있겠는데 분야가 가스이다 보니까 뭐 무슨 수압 파쇄 용법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추 용법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죽겠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어휴. 의뢰를 받았으니 하셨어요. 그래서 했죠. 제가 그래도 짧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3일인가 5일 전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을 때 안 할 수 통역사가 있어요. 그 통역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제가 또는 들었거든요. 안 한다고 해도 사실은 네.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 못한다. 왜 그렇게 네. 급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성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중간에 무슨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뭘 또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잘한 곳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렇습니다. 미스는 네. 그러면 어떻게 통역비는 더블로 받으셨어요? 아 더블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좀 한 10% 올려서 받았어요. 최소 0.5는 받아야지 0.5. 그렇게 말입니다. 아. 그래도 그냥 제가 너무 또 그게 여려가지고. 가스공사인가요? 네. 여기도 짜네. 이런 삐! 아니, 나는 어차피 가스공사 갈 일 없으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과거에 통역하면서 네. 또 다른 난감했던 적도 아이고, 있었나요? 많았죠. 일단은요, 뭐 야한 농담하시는 것,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사실 그건 그냥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분들끼리 계시면 뭐 저야 통역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게 나쁜 말 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상대방을 약간 비하하는 말이라던가 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약간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되게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분명히 무슨 말을 했으니까 통역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아니에요. 뭐 점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 뭐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곤욕이에요.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 네, 그게 참 비즈니스맨들이 매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특히나 좀 안타까웠던 게 네. 약간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아. 이런 쪽에서 오시면 살짝 더 무시하는 그런 게 네. 있죠. 안타깝게 그런 경향이 살짝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는 네.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그러니까 가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 네. 네. 약간 저도-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듯이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무기념 분들이 네. 종종 있죠. 뭐 그런 것들. 또 있네요. 난감했던 점. 네. 저는 분명히 러시아 통역,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러시아 통역사인데, 네. 이것도 되게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영어를 난데없이 통역해달래요.
심지어 동시 통역을 갔는데 영어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 근데 동시로 뭐 어떻게 해야죠, 또 돈을 받는데. 해야죠, 뭐. 어떤 거 그러니까 하셨어요, 약간, 그거는? 그때는 이제 한국의 그 정치 뭐 선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통역 의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돈 얘기 꺼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격 협상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네, 뭐 사실 맞아요. 저도 처음 했을 때 돈 얘기 꺼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하고 목소리를 맞아요. 떨리지 않게 내가 딱 깔끔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건데 뭐 조율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몇 시간에 얼마고 뭐 얼마 추가당 얼마입니다. 딱 제시를 해야 이제 그때부터 내고가 가능한 거죠.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반반이에요. 통역사가 먼저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물어봐요. 뭐 몇 시간 정도 할 생각인데 얼만가요? 네. 물어보면 요율상으로는 이거입니다. 하면 거기서 너무 비싸다 하면 뭐 그럼 조율해 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거기서 처음부터 요 정도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약간 좀 적다 싶으면 후배를 주거나 아니면 뭐 지금 재학생들 네.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어떤 이제 업체랑 계속 일을 하다가 나갈 때쯤 돼서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저는 뭐 오래 전부터 이런 돈 얘기를 제가 19대부터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제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되게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질 수가 없죠. 그렇죠. 무덤덤하게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죠. 네. 잘한다. 그러면은 할 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걸 시체말로 사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이다가 뭐야? 요새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뭔데? 오빠 PD가 이렇게 시세에 그게 말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뭔데 그게? 약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가지고 막 그렇죠. 기분이 막 상쾌해진다. 그렇죠. 사이다 같다. 속이 뻥 이런 뚫리는 얘기하는 거. 느낌이죠. 그럼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게 하다 보면은 많이 당하면은 맞아요. 또 이게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요. 맞아요. 통역의 어떤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는 어떤 순차 통역, 그 다음에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시 통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크게는 순차 동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더 종류가 완전 다양하죠. 뭐 그렇죠. 저도 보니까 뭐 위스퍼링부터 통역도 해가지고 있고. 뭐 릴레이 통역.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동시는 말 그대로 이제 말하는 사람과 동시에 나가는 거 거의 한 단어 두 단어 차이로 네, 이렇게 속도 그렇죠. 맞춰서 나가는 거고 네. 순차는 이제 뭐 한 문장이면 한 문장 어쨌든 말을 끊어가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연달아서 말하는 하는 사람이 거고. 쉬었다가 또 그렇죠. 네. 그 사이 해주는 거고 네. 위스퍼링 통역은 약간 순차와 동시에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제가 담당하는 사람 뒤에 가서 말 그대로 귀에 대고 네, 속삭이면서 동시처럼 그러니까 부스 속에서 하는 동시가 아니라 귀에다가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릴레이 통역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개국 이상이 회의를 할 때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회의를 해요. 네. 그럴 때 중국어 화자가 발표를 하면 그거를 공용 언어인 영어로 해줘요. 네. 그러면 뭐 영어를 듣고 러시아어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릴레이 통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네네네. 다른 부스 통역을 듣고 내가 통역을 하는. 그리고는 되게 재밌는 통역이 하나 있어요. 저도 대학원 가서 처음 알은 건데 영상 통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네. 영상을 틀어주고 그걸 자막으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타자로 자막으로 통역을 막 이렇게 치는 거죠. 툭툭툭. 이런 것도 하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네, 그거는 애매하죠. 되게 번역인가 어렵겠네요. 통역인가 이것은. 어순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통역을 한다고 해서 다 동시 통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너 오래 살았으면 너 동시 통역 가능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네. 그래, 맞아요. 이거는 그때 말씀하신 훈련이 것처럼 필요해요. 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맞아요. 요게 이 말이 뭐냐면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통번역 입문 시간에 그 영어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는 일단은 요거는 자 생각을 해봐라. 들으면서 동시에 손은 딴 걸 적고 있는데 말은 또 딴 거를 할 거야. 이거는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너네는 이미 비정상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역을 하시면서 네. 하루 통역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때가 하루요. 그쵸? 네. 140 받아봤습니다. 140이요? 이야, 동시 통역을. 네. 대신 스트레스가 엄청 그렇죠. 나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하루 통역
천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동시통역 아니었어요. 순차였어요. 순차로. 그 통역과 번역이 확실히 이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통역만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역은 제일 중요한 게 애프터 서비스가 없는 거죠. 번역은 일단 내가 써서 냈으면 그거를 끊임없이 여기는 왜 이렇게 번역하셨습니까? 사실 이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통역은 한 번 말해서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후루룩 날아가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이기도 한데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인맥을 넓힌다면 넓히는 거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서 네.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죠. 그런 점도 굉장히 좋고 세 번째는요. 그 마감 기한이 없죠. 번역을 제출해야 되는 막 며칠까지 내가 끝내야 되고 이게 없죠. 네, 독촉이 그냥 없죠. 그 자리에서 말하면 끝. 네. 한 뭐 요 정도 장점들이 네. 있겠고 네. 단점은 사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기한이 없는 대신에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해요. 항상.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엔 충분히 좀 공부 좀 하고 가게. 근데 네. 꼭 한 2, 3일 전에 연락이 와서 네. 당장 내일 모레 거 해줄 수 없느냐 이럴 땐 좀 난감하죠. 특히나 분야가 좀 어려울 경우.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통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많을 수가 있죠. 네. 뭐 기계 고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등등등.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난감한 상황들 이상한 발언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 그리고는 또 만약에 이런 것도 있네요. 번역은 뭐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실수를 고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틀렸다 하지만 통역은 이미 지나갔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언어 때문이었죠. 저는 왜냐하면 뭐 학부 때는 그렇게 뭐 어려운 점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서 대학원에서는 전부 다 이제 슈콜라 나온 친구들이었어요. 살다 왔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대학교라도 러시아에서 졸업을 했다거나 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러시아 갔다 온 게 1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냥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계도 당연히 있긴 하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용어 같은 거야 전문적인 그런 거야 같이 공부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디테일한 뉘앙스라던가 아니면 뭐 슬랭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한계를 만났죠. 네. 그런데 뭐 또 그게 꼭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그렇죠. 특히나 통역에서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적성도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그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원래 통역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거의 졸업 때 다 돼가서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엄청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대학원에서 심지어 전 대학교 때 알파벳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대학원에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와. 외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물론 그때는 시대가 달라서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못해도 일단 입학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정상통역도 하시고 완전 거의. 그분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 뭐 최문정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통역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대통령의 통역도 하셨.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 통역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 그러시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언어 진짜 그냥 하기 나름이겠다. 나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좋은 생각을 마인드네요. 뭐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표현이 좀 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통역을 하면서 장점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그쵸.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근데 뭐 일단은 만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그분 전 통화했던 자체도 사실은 저한테 엄청난 되게 영광이었거든요. 네. 전 네. 되게 부러워요. 네. 또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본 건요. 그 코이카 행사를 제가 좀 자주 나가는데 네. 코이카 홍보대사가 지금은 살짝 약간 스캔들에 휘말리셨지만 송종국님 이셔서 그분을 실제로 몇 번 뵀었고 선수 송중국 씨요? 네, 그렇죠. 그분도 뵀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선 유명하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나름대로 국민 가수다 하시는 분들 만났었고 그리고 뭐 유명한 우즈베키스탄의 화가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 많이 만났었죠. 그렇죠. 네. 이게 통역이라든가 특히 통역을 하면은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죠. 네네. 그렇죠. 그 이제 통역 같은데 큰 행사 가면은 전담하는 통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모두를 일일이 통역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고 할 수는 있잖아요. 네. 또 맞아요. 되게
또 다양한 분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게 올해였죠. 올해 봄에. 네. 그쵸? 겨울이었나요? 아무튼 올해 초에 할로 대화가 한 번 있었어요. 있었죠. 그쵸? 네. 푸틴이 방한을 했었죠. 제가 그날 푸틴을 봤습니다. 이야, 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델리게이션 통역이긴 했는데 제가 대통령 통역을 하진 않았거든요. 다른 부스에서 이제 동시 통역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정상 회담이 끝난 후에 두 분이 기조연설을 하는 타임이었어요. 박 대통령님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되게 키가 작다고. 아, 맞아요. 첫 번째 딱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요. 일단은 잘생겼어요. 딱 그 뭔가 뭐랄까요. 포스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할아버지신데 할아버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네. 멀끔하시고 자세도 되게 바르시고 운동을 해서 그러시는데 네. 아버지죠? 네. 그래서 키가 작은 것도 물론 눈에 들어왔지만 약간 뭔가 그게 있어요. 정갈한 진짜 뭔가 뭐랄까요. 까크로스키 같았어요. 아. 그 전쟁 영웅 포스터에서 나온 느낌 있잖아요. 아. 해방 영웅 같은 느낌. 네. 포스터에 그런 있는 네. 것 같은 그 그런 느낌.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약간 같아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어떤 원고를 읽는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기로 있더라고요. 유명하죠. 실제로 제 테이블에 아마 외교부 직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설문을 들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쭉 봤는데 정말 쉼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외워서 하신대요. 보통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시대요. 왜냐하면은 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모든 국민들 뭐 그거는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얼마 사실 안 했어요? 말이라- 네. 네네. 말이라는 네. 게 약간 좀 그렇죠. 조금만 달라져도 뉘앙스가 그렇죠. 달라지는 근데 거니까. 푸틴은 오히려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네. 말을 노무현 한다고 대통령도 그런 하더라고요. 스타일이셨죠. 맞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피부가 되게 좋다면서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지금 벨라루시에 계신 그 선생님이 네. 그 박 대통령님 통역을 되게 지금 그러니까 가시기 전까지 전담해서 아, 하셨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주 바로 옆에서 본 거죠. 네. 처음에 그 통역을 하고 와서 저희 수업을 해주셨었어요.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일단은 정말 뭐 대통령 되게 뭐 그러니까 예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부가 정말 좋대요. 아. 너무너무 좋대요.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 피부도 더 좋으신데. 아, 이것은 네. 기름. 이것은 정말 좋으신데. 그렇게 우리 세범쌤은 이렇게 다양한 통역을 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가요? 일단은요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만족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하다 뭐 덕분에 행사가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근데요 그 클라이언트가 보통은 한국 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러시아어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칭찬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 행사를 내가 말아먹진 않았구나 라는 걸 들었을 때 일단 안심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로 더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칭찬해줬을 때 아, 너 덕분에 네가 정말 힘썼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자격지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어에 대한 장벽, 네, 그러니까 네. 해외파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자격지심. 네. 근데 그제 그 러시아 분들이 너 어디서 공부했냐 했을 때 저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와 내가 열심히 했구나. 네. 약간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나신 줄 알았다라고 네. 할 때 진짜 보람 저는 느끼잖아요. 가장 보람 느꼈을 때가 돈을 흔쾌히 줄 때. 네. 깎지 않을 때. 그럼. 더 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적이죠. 네. 약간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한 2, 3일 같이 했는데 그것밖에 안 했는데 막 건장한 이런 무뚝뚝하게 보인 러시아 아저씨들이 공항에서 헤어질 때 막 울 때. 어머. 뭐 비스나 제 이름이 세봄이잖아요. 네. 러시아 이름 비스나라고 하거든요. 어. 비스나 어디서 찾니 이러면서 막 우실 때 정말 보람차죠. 그렇군요. 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혹시나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 잠재적 의뢰인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네, 뭐 한 짧은 2박 3일 여정에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통역사 엄세호입니다. 연락 주세요. 외대 통번역 센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연락처는. 네, 그럼요. 네. 뭐 여기다 말할까요? 010. 아니요. 그러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그렇죠. 오고요. 네. 스토커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네. 세범쌤 되게 미인이십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지금. 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은 저 처음에 보드불 딱 얘기 들었을 때 네. 되게 여기 패널 분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러시아 사람 같은 되게 정말 보드카 잘 드실 것 같고 진짜 불금 느낌으로 상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특히나 의찬 PD님 되게 애기애기 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네.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머리를 잘 잘랐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 더 할까요, 방송을?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여러모로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면서 언젠간 대통령까지 전담하는 유능한 통역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통역사 엄세범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